첫 번째 빚을 내서 하지 않는다. 여유자금으로 한다. 그렇죠. 두 번째는 손해보고 절대 팔지 않는다. 저희 장모님입니다. 모든 걸 마이너스 40이었던 걸 다 플러스 20 정도 30 되셔서 나오셨습니다. 오늘 주제는 바로 ETF 주식 투자 편입니다. 한마디로 신한은행이랑 지금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합쳐서 그 경력이 한 18년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.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그 회사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자산운용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펀드와 관련된. 본부장님 주변에는 이렇게 금융업계 종사자 아닌 일반인 지인들도 있잖아요. 있죠. 그래서 예, 일반인 지인분들이 자산운용,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전문가시니까. 만약에 일반 직장인들이 본부장님한테 이제 친구예요. 네. 승아, 내가 어떻게 좀 자산 좀 이거 운용해야 될까? 했을 때 좀 뭐라고 하시나요? 직장인 기준입니다. 직장인 기준. 급여가 한마디로 일정하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. 네. 일단 연금은 제가 사실 제가 뭐 운용사에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어쨌든 찾을 수 없는데 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네. 급여소득자라면 너는 연금은 ETF로 해. 그리고 이미 너무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았어요. 5% 정도씩 나오면 이거 괜찮다라고 했는데 뭐 TDF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얘기를 하고요. 무조건. 두 번째는 아까 사실 주식을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은 편이에요. 예.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부안해동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제가 제일 그냥 당부를 합니다. 좋은 주식이면 아까 말씀드린 BBIG의 큰 종목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사. 이건 맞아요. 주식은 맞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주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상한가 간 것들 막 조회해가지고 무슨 제약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사자, 이럴 때 사. 이게 별로라는 거죠. 그래서 주식은 좀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을 사는 건 맞는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다 널리 알려주고 지금 김 작가님처럼 원래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미 현명한 투자자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행위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 친구라면 주식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뭐 샀는데 하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주식을 저한테 물어보면 그건 나도 좀 모르겠는데 뭐 그때 뭐 상장 뭐 좀 지났더니 상장 표시가 됐다고 해서 그거 나 잘 모르겠는데? 이렇게 되는 거죠. 한마디로 본부장님조차 모르는 종목의 이름이 나왔는데 심지어 그거를 본인이 설명조차 못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. 뭐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그냥 제약회사야. 근데 뭐 만드는데 글쎄 뭐 엄청 좋은데? 뭐 이런 거죠. 예전에 그 줄기세포 막 이런 어떤 그렇죠. 테마 그다음 뭐 북한에 뭐 하면 뭐 남북 경협주다 이런 테마는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하라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곳은 괜찮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 뭐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좋아야 되고 하는 이걸 꼭 말씀드리는 게 그런 주식은 하시면 좋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약간 위험성의 투자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안전성의 투자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. 근데 위험성에 대한 투자도 좋은데 알고 투자해라. 알고 투자해라. 모르고 남들이 사서 50%가 냈다니까 그냥 사지는 마라. 라고 하는 거예요. 그건 ETF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좀 안 좋아요. 요즘은 그리고 공모주도 또 열풍이었잖아요. 열풍이었죠. 무슨 뭐 SK바이오팜, 카카오게임. 근데 이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인 걸 알겠는데 이거 할 때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맞거든요. 따상. 첫날 따상. 아니 전 따상 해놓은 건 좋은데 이거를 못 사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사야 되는데 막 조바심을 느끼더라고요. 맞아. 그러니까 뭐 1억 넣어서 한 주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러면 그 회사들이 과연 뭘 하길래 이렇게 어떤 걸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할 건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알고 해라. 한마디로 알고 해라. 이 따상의 종목에 해당하는 뭐 카카오게임즈라든가 자기가 이 종목을 좀 알아서 사는 괜찮은데 지금 금류처럼 따상 간다. 너도 지금 이 금류에 타야 돼 해서 사는 거는 아마 SK바이오팜에서 무슨 약 만들지도 모를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때 그러진 말자 이거죠. 제 생각은. 그래서 카카오게임에서 카카오가 무슨 게임인지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. 빅히트는 뭐 BTS인 거는 아실 것 같긴 합니다. 워낙 뭐 직장인, 월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한 직장인 기준은 연금 ETF라든가 주식을 알고 좀 실적이 나오는 회사 위주로 좀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자, 좀 고수입이에요.
뭐 프리랜서, 뭐 저 같은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, 저는 고수입이 아니지만. 고수입이죠. 그 다음에 아니면 창업하신 분들. 한 달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네네네.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전략이 다를 수 있죠. 전략이 틀리죠. 그렇게 되면 네. 사실 그때는 사실 전문 뭐 PB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고수입을 받았는데 뭐 ETF나 주식이나 어느 한쪽에 하나의 종목, 하나의 뭐 투자처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제 생각에는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. 네. ETF도 아까 제가 계속 주식형 쪽으로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리츠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캐피탈 게인을 뭐 이 가격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건 배당이 한 5에서 6% 정도 됩니다. 이런 것들의 일부 30%를 뭐 가져가고 뭐 주식에도 한 20-30% 정도 가져가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부동산도 이미 조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저는 뭐 부동산에도 일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부동산 ETF도 있고 부동산 펀드도 있고 실제 부동산을 실제로 사시는 것도 있고 그거의 일부 그리고 주식도 일부 뭐 다른 채권이나 뭐 이런 해외 채권 또는 뭐 요즘 채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달러도 많이 내려가서 뭐 통화도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고 결과적으로는 한쪽에 쏠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많으시니까 빚내서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. 근데 빚내서도 하지 말고 쏠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. 급여소득자는 사실은 월급의 일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또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뭐 퇴직을 할 게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십몇 년 후에 제 퇴직할 때 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좋지 어차피 못 찾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잖아요. 자금의 원천 자체가 조급해 하시면 그거는 훌륭한 투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이제 지인 중에 제일 투자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시는 방법이 별게 없는 것 같아요. 별게 없다는 표현이 첫 번째 빚을 내서 하지 않는다. 여유자금으로 한다. 그쵸. 두 번, 그게 뭐 사실 금액이 100만 원이건 10억이든지 간에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분과 또 그게 아니신 분은 차이가 또 있어요. 저 자꾸 심리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번째는 손해보고 절대 팔지 않는다. 이게 10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전혀 그 마이너스가 돼서는 파시지 않습니다. 저희 장모님입니다. 진짜로. 저희 장모님 저 처음에 이렇게 인사 갔었을 때 이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야, 이 펀드는 마이너스고 이 펀드는 뭔데 뭐 어떻게 되지? 근데 그때 기사들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다 40%, 마이너스 50%. 이거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걸 마이너스 40이었던 거를 다 플러스 20 정도 30 되셔서 나오셨어요. 근데 저는 못 기다릴 것 같거든요. 이거를 빼서 여기다 해서 난 이렇게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모든 자산을 그렇게 생각하세요. 부동산도 그러셨어요. 아파트를 샀는데 부동산이 좀 뭐 한때 팔지도 않으시고 항상 그렇게 부동산을 쌓아놓는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주식도 절대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딱 두 가지 철칙이 있더라고요. 여윳돈으로 한다. 내가 처음 투자할 때는 신중하되 마이너스에서는 팔지 않는다. 사실 여윳돈 한다는 게 결국 그거 아닌가요?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성급한 판단을 그렇습니다. 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.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하면 만회를 하려고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엔 뭐 그 두 가지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현명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그 김작가 TV를 시청하시고 생각하실 정도면 어디에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그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반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절반 그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그래서 또 좋대니까 빚도 내고 뭐 막 이렇게도 하시고 마이너스 나니까 이걸로도 가보고 그래 레버리지 더 써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좀 항상 그렇게 아는 거대로 좀 행위를 하시고 이미 현명하시다. 어디에 투자해도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세대별로도 투자하는 전략이 좀 달라야 되나요? 어떠세요?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? 세대별로 다른 것들이 사실 그런 상품도 있어요. 그 퇴직연금 같은 TDF가 그 자기의 은퇴에 따라서 은퇴 시기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막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
그 20대나 30대 초반이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렸다가 그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자연스럽게 슬라이딩이 돼서 주식 비중은 점점 줄여나가고 채권 비중을 좀 높여나가고 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타겟팅된 TDF라고 하죠. 그런 연금 상품도 있고요. 그 얘기는 사실 정석은 젊었을 때 조금 더 과감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였겠죠.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이 될수록 조금씩 안전자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급여소득자들의 실제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30대나 40대나 50대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이만큼이고 그거는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비슷하게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은 그런 TDF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은퇴 시점이 갈수록 안전자산으로 더 많이 가는 건 맞다. 자, 자산 운용을 조금 우리가 범위를 되게 작게 좀 줄이면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계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한 가정의 가계라든가 뭐 이런 자산을 늘린 걸 생각했을 때 뭐 결국에는 소득을 늘리느냐 지출을 줄이느냐 요거인 건데 사실 절약이라는 게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 중에 하나였잖아요. 절약. 네, 맞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제 생각이 과연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는지 궁금한 건데 뭐 사실 절약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 검색, 뭐 해외 직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, 요즘에. 중요하죠. 소비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때때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데 저는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어쨌든 지출을 줄이려면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는 돈이라는 이 자산만큼 중요한 게 한 개인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지출을 줄이는데 시간을 쓰게 되면 결국 내 소득을 늘리는데 시간을 어쨌든 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지출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. 뭐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지출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. 근데 대신 그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을 아니면 내가 엔잡러로서 어떤 일을 더 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보다는 가소비를 많이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현대시대에는 저는 이렇게 소득을 늘리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는 재테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산운용 쪽에서 전문가이신 분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해요. 이게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월급쟁이다, 급여소득자라고 하면 지출을 줄여야만 투자할 수 있는 룸이 생기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김작가TV의 뭐 대표님처럼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표님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그 지출을 줄이는 게 더 가치 있을까 아니면 사업을 찾아내서 뭔가를 발굴하시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맞으신 것 같고 다만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급여소득자들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. 제가 부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. 부업을 할 수는 아니고 물론 뭐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가계부에서 지출을 줄여야 그만큼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관점이 틀린 것 같아요. 어느 게 중요하냐 이전에 내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그럼요. 지출을 줄여야 되는 입장인지 그 어디에 서야 될지 맞습니다.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이승원 본부장님과 오늘 긴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ETF 투자할 때 좀 피해야 될 ETF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레버리지랑 인버스 2X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왜냐면 이게 진짜로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17대 1 정도로 내가 17대 1로 싸울 때 제가 1이 아니고 17명 친구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완전히 이길 것 같아. 이거는 순간적인 급락이었을 때는 사용하는 게 맞아요. 그럴 때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2X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조금 수익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난 무슨 한 배짜리야, 두 배짜리야. 근데 해외는 또 더만 몇 배짜리도 있으니까 이거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레버리지 인버스를 그 펀드로 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. 그냥 하나의 수단,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가 제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오늘 연금을 엄청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연금에서는 꼭 이렇게 좀 ETF를 하시면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. 두 가지입니다.
네, 오늘 만나뵌 손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